샬롬, 제인에어 6번째.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을 멈췄다. 새 귀부인이 교실로 들어왔던 것이다. 방문객인 이 귀부인들은 진작에 와서 브로클 허스트 씨의 옷차림에 관한 강의를 들었어야 했다. 벨벳과 비단, 모피로 화려하게 걸치고 있었으니까. 셋 중 젊은 두 숙녀는 당시 유행했던 타조 깃털 장식이 달린 회색 수달피 모자를 썼으며 두 숙녀 16살과 17살의 아름다운 처녀들이었다. 우아한 모자책 밑으로 가진 정성을 다해 볶은 옅은 색 머리칼이 탐스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중년 부인은 담비 가죽대를 두른 고급 벨벳쇼를 둘렀고 프랑스식 컬에 곱슬 머리를 내려드렸다. 이 귀부인들은 브로클 허스트 씨의 부인과 딸들이었다. 템플 선생은 이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교실 맨 앞자리의 귀빈석으로 안내했다. 그녀들은 존경하는 목사인 남편이자 아버지와 함께 마차로 와서 2층 방을 세세히 살펴본 것 같았다. 그 사이 블로콜 허스트 씨는 가정부와 금전적 사물을 처리하고 세탁부에게 물어본 후 교장 선생에게 설교를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부인들은 의복이나 시트 관리와 사감 역할을 맡고 있는 스미스 선생에게 뭔가 지적을 하려던 참이었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내 신경은 온통 다른 데 쏠려 있었던 것이다. 이때까지 나는 브루콜 허스트 씨와 템플 선생이 나누는 대화에 신경 쓰면서 한편으로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눈에 띄지만 않으면 무사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자 깊숙이 앉아 열심히 산수 문제를 푸는 척 석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 석판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지 않았다면 나는 들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러나 나는 기운을 내서 두 동강난 석판을 주려고 몸을 구부리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했다. 결국 때가 오고 말았다. 조심성 없는 학생이군. 새로 입학한 학생 같은데 주의 한마디 해야겠어. 브로콜 허스트 씨가 말했다. 그는 내가 미처 한숨 돌리기도 전에 큰 소리로,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큰 소리로 외쳤다. 석판 깨뜨린 학생 이리 나오라고 하시오. 나는 걸어 나갈 수가 없었다. 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내 양옆에 앉아있던 큰 학생 둘이 나를 일으켜 세워 무서운 재판관 앞으로 내보냈다. 그러다 템플 선생이 부드럽게 나를 부축해 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위로했다. 제인,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건 실수일 뿐이니까 벌 받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친절한 속삭임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 선생님도 곧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멸시할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러자 리드와 브로콜 허스트 일당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가슴이 거칠게 뛰었다. 나는 헬렌 번스가 아니었다. 그 의자 가져와. 브로콜 허스트 씨가 방금 반장이 앉았던 높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의자가 옮겨졌다. 저 아이를 의자 위에 올려요. 나는 의자 위에 올려졌다. 누가 올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그들이 나를 브로콜 허스트 씨의 코 높이까지 끌어올렸다는 것과 그의 얼굴이 1야드의 거리에 있었다는 것. 1야드는 약 90cm. 내 발밑에 오렌지색과 보라색의 실크 외투와 은빛 깃털 구름이 쭉 퍼져 물결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브로콜 허스트 씨가 헛기침을 했다. 얘들아, 그가 자기 가족을 부르고 나서 말을 이었다. 템플 선생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 이 학생을 보고 있지요? 물론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반사경처럼 내 살을 태울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보다시피 이 학생은 아직 어립니다.
보통 어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모습을 은혜롭게도 이 학생에게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람으로 눈에 띌 만한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마가 이 학생을 벌써 자신의 종이자 심부름꾼으로 삼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말이 끊겼다. 이때 나는 마비된 신경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은 결정되었다. 뒷걸음질 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이 시련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은 대리석 기둥 같은 목사가 애절하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 대단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이어야 할 이 학생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이 참된 어린 양의 무리에서 이 학생은 분명 침입자이자 이방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생을 경계하고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 학생과 어울리지 말고 말도 섞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특별히 감독해야 합니다. 행실을 잘 살피세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고 행동을 주의해서 보세요. 이 학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진정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혀가 다 굳을 지경입니다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이 어린 학생은 범천 왕에게 기도를 올리고 인도의 크리스나 앞에 무릎을 꿇는 이교도의 아이보다 더 사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정신을 차린 나는 브로콜 허스트신의 여자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갖다 대는 것을 보았다. 나이든 부인은 앞뒤로 몸을 흔들었고 젊은 두 숙녀는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라고 속닥거렸다. 휴식이 끝나자 브로콜 허스트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저 아이의 은인 즉 고아가 된 이 아이를 맡아서 친자식처럼 돌봐준 경건하고 자비심 많은 부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의 친절과 자비심을 이 불쌍한 학생은 너무나 못되고 끔찍하게 갚았습니다. 그 훌륭한 은인은 이 아이의 못된 행동이 순진한 자기 자식들까지 물들일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환자들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낸 것처럼 이 아이를 고치고자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제발 이 학생 주변에 물이 썩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엄한 연설을 끝낸 브로콜 허스트 씨는 외투 맨 위에 단추를 끼우고 일어나서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템플 선생에게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람들은 거만하게 교실을 나갔다. 나의 재판관은 문가에서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저 학생을 의자 위에 30분간 더 세워두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그 누구도 저 학생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나는 높은 의자 위에 서 있었다. 교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나는 불명예스럽게도 의자 위에 서서 모든 시선에 노출되었다. 이때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숨이 막히고 목이 졸리는 듯할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기묘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보고 나는 얼마나 야릇한 감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새로운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순교자나 영웅이 노예나 희생자 옆을 지나가면서 힘을 불어넣어 준 것과 같았다. 나는 점점 솟구치는 흥분을 억누르고 고개를 바짝 들었다. 헬렌 번스가 스미스 선생에게 뭔가 물어보러 갔다가 되려 핀잔을 듣고 자리로 돌아갔다.
헬렌은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의 미소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훌륭한 지혜와 진정한 용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치 천사의 미소처럼 그녀의 독특한 모습과 여인 얼굴, 깊이 파인 회색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런데 그녀의 팔에 게으름뱅이의 표식이 붙어 있었다. 1시간쯤 전에 헬렌이 연습 문제를 베끼다가 팔에 잉크가 묻었다는 이유로 스케쳐드 선생으로부터 내일 점심은 빵하고 물만 먹으라는 벌을 받았다. 완벽한 인간이란 없는 법이다. 맑은 달의 표면에도 검은 티가 있는 법인데 스케쳐드 선생 눈에는 사소한 단점만 보일 뿐 전체를 휘감은 찬란한 빛 따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제8장 30분도 채 안 되어 5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수업이 끝나자 모두 차를 마시러 식당으로 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의자에서 내려왔다. 벌써 어두워졌다. 나는 구석으로 가서 마루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받쳐주던 묘한 힘이 사라지고 반사적으로 옥죄는 슬픔에 눌려 나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었다. 헬렌 번스가 옆에 없었다. 나를 붙잡아줄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가 된 나는 눈물이 마룻바닥에 흐를 정도로 실컷 울었다. 나는 로드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나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마침 그날 아침에 나는 반수석이 되었다. 밀러 선생은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템플 선생도 나에게 미소 지었다. 템플 선생은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앞으로 2달만 더 열심히 하면 프랑스어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다. 또래 친구들한테도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는 무너지고 짓밟혔다. 과연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죽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일어났다. 헬렌 번스였다. 쓰러지는 난로불이 텅 빈 교실을 걸어오는 그녀를 비췄다. 헬렌이 내가 먹을 커피와 빵을 가지고 왔다. 좀 먹어. 헬렌이 말했다. 나는 목이 맬 것 같아서 도저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었다. 헬렌은 놀라는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엉엉 울어댔다. 헬렌은 내 곁에 앉아 2팔로 감싼 무릎에 얼굴을 대고 인도 승려처럼 가만히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오히려 나였다. 헬렌, 넌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나와 같이 있지? 모두라고? 네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걸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밖에 안 돼. 이 세상에는 수억 명이 살고 있어. 하지만 그 수억 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80명이 나를 멸시하는데. 제인,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 학교에서 누구도 널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너를 몹시 가련하게 여기고 있어. 브로콜 허스트 씨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데도 나를 가련하다고 여긴다고? 브로콜 허스트 씨는 하느님도 아니고 위대하거나 존경할 만한 분도 아니야.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 말이지. 오히려 그분이 너를 특별히 귀여워했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적이 되었을걸.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동정하는 거야. 하루 이틀 정도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차갑게 대할지도 몰라. 하지만 모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참고 착하게 행동하면 마음속으로 감직했던 동정심이 겉으로 뚜렷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제인,
헬렌이 말을 멈췄다. 왜 헬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녹여주려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널 미워하고 나쁜 아이라고 믿어도 네 양심이 옳다고 인정하고 떳떳하면 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 내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는 건 잘 알아. 하지만 나 혼자면 그러면 뭐 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말이야. 난 외로움과 미움 받는 걸 참을 수 없어. 헬렌, 태플 선생님이랑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좋고 황소에게 떠받쳐도 좋아. 말 뒷발급에 가슴을 채워도 기꺼이 참겠어. 그만해 제인. 넌 인간의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해. 너무 충동적이고 격하다고. 네 몸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나약한 너나 다른 사람들의 육신 말고 우리가 기댈 만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 지구나 인류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주변에 말이야. 그 영혼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는 사명을 받았거든.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지옥 속에서 죽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중화하며 짓밟아도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전사는 우리의 결박을 알아준단다. 우리가 결백하면 말이야. 브로콜 허스트 씨가 니드 외숙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근거 없이 포장해서 너에게 억울한 혐의를 씌워놓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야. 나는 네 빛나는 눈과 밝은 얼굴을 보면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단다. 그래서 하느님은 듬뿍 상을 주시려고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셔. 그런데 넌 왜 슬픔에 빠져 있니? 생명이란 덧없이 끝나는 것이고 그 죽음은 행복으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게 이처럼 명명백백한데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헬렌이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지는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왜 슬픔이 밀려왔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얘기가 끝났을 때 그녀가 숨을 가쁘게 쉬고 장기침을 해서 왠지 불안하여 나 자신의 슬픔은 곧 잊어버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허리에 내 두 팔을 감았다. 헬렌이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누가 들어와 더 오래 그러고 있을 수 없었다. 침침한 구름은 바람의 말끔히 거치고 달이 알몸을 드러냈다. 그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 우리와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템플 선생이었다. 제인에어 내 방으로 오렴. 그리고 헬렌 번스 너도 같이 오너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교장 선생님을 따라 꼬불꼬불한 복도를 지나 층계를 올라갔다. 방은 불을 지펴 놓아서 밝고 아늑했다. 템플 선생은 헬렌 번스에게 난로 옆 낮은 안락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나는 자기 옆으로 오라고 했다. 이제 다 울었니? 울고 나니 슬픔이 좀 가셨니?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슬픔이 가실 것 같지 않아요. 왜? 억울하니까요. 선생님이나 모두가 이젠 저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앞으로 네 자신이 증명할 문제란다. 계속 착한 행동을 하렴. 그러면 모두 너를 좋아할 거야.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선생은 한쪽 팔로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브루콜 허스트 씨가 말한 네 은인이라는 부인은 누구니? 리드 외숙모예요. 외삼촌은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이 저를 리드 외숙모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부인 스스로 너를 맡은 게 아니니? 네, 리드 외숙모는 저를 맡기시려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하는 말이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리드 외숙모에게 언제까지 저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대요. 제인, 나도 알 것이다. 혹시 모른다면 내가 알려주마. 범죄자도 기소하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단다.
넌 거짓말쟁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변명해 보거라.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 말해봐. 그러나 절대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과장해서는 안 돼. 나는 마땅히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을 조리 있게 하려고 몇 분간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서러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슬픔에 지쳐 있으니 기력이 떨어져 오히려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턱대고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헬렌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원한과 악에 찬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흥분을 억누르고 필요한 얘기만 하니 한층 더 믿음직하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템플 선생이 내 말을 믿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새 기절했을 때 로이드 씨가 나를 치료해 주러 왔던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 끔찍한 붉은 방의 일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용서해 달라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나를 리드 부인이 귀신이 나오는 어두운 방에 다시 쳐넣었을 때 내 가슴에 사무친 그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 템플 선생이 말없이 나를 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노이드 선생은 나도 좀 아는 분이란다. 그분에게 편지를 쓰마. 그분도 너와 똑같이 말한다면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게야. 제인, 나는 너의 결백을 믿는다. 템플 선생은 내게 키스했다. 그리고 나를 옆에 세워둔 채 헬렌 번스에게 말했다. 나는 선생님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선생님 얼굴이며 옷, 장식물, 그리고 하얀 이며 윤기 나는 곱슬곱슬한 머리,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웠다. 헬렌, 오늘 밤은 좀 어떠니? 낮에 기침 많이 했니?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가슴은 좀 어때? 좀 나았어요. 템플 선생은 일어나 헬렌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 보았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말을 하려던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지었다. 그러고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일어나면서 쾌활하게 말했다. 너희는 오늘 밤 내 손님이야. 그러니 대접을 해야겠지. 선생은 종을 울렸다. 그리고 달려온 하녀에게 말했다. 바보라. 아직 차를 안 마셨으니 좀 차려와요. 두 아가씨들 것도 갖다 주고. 곧 하녀가 차와 토스트를 가지고 왔다. 그때 난로과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기 그릇과 반짝이는 차주전자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른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토스트 냄새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토스트를 셋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실망했다. 템플 선생도 그걸 알아차렸다. 바보라. 빵이랑 버터를 좀 더 가져와. 세 사람이 먹기는 너무 적으니까. 바버라가 곧 나갔다가 돌아왔다. 선생님, 하드 부인이 여느 때와 똑같이 드렸다고 하던데요. 하든 부인, 그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정부인 그녀는 브로콜 허스트 씨의 심보를 꼭 닮은 여자였다. 고래뼈처럼 단단하고 새부치처럼 자각기 그지없는. 아, 그런가? 그럼 할 수 없이 이걸로 때워야겠군. 템플 선생이 대꾸했다. 하녀가 나가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헬렌과 나를 탁자 가까이 오라고 하고는 우리 앞에 맛있게 보이지만 너무 얇은 토스트 한 조각과 홍차 한 잔씩 내놓았다. 그런 후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종이로 싼 꾸러미를 꺼냈다. 선생은 우리 눈앞에 아주 큼직한 시드 케이크를 꺼내 놓았다. 조금씩 사서 주려고 했는데 토스트가 너무 적으니 조금 먹어야겠구나. 선생은 케이크를 큼지막하게 잘라 주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신의 만찬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아낌없이 내준 맛있는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던 방주인의 흐뭇한 미소였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선생은 다시 우리를 난로가로 불렀다. 우리는 각각 선생의 양옆에 앉았다. 뒤이어 헬렌과 선생은 대화를 나눴다. 나에게 둘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템플 선생은 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분이었다. 조곤조곤한 세련된 말씨로 어떤 상황에서든 격하게 흥분하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존경심이 우러나면서 기뻐서 들뜬 마음 또한 차분해지는 것이었다. 그때도 내 마음이 그랬다. 그러나 헬렌 번스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기를 복돋우는 음식과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 존경하는 선생의 인품과 친절, 그리고 또 무엇보다 헬렌의 특이한 마음속에 깃든 무엇이 그녀에게 힘을 복돋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 힘이 그녀를 밝게 깨웠다. 창백하고 차디차게만 보이던 그녀의 볼이 발그레해지더니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 눈은 템플 선생의 눈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다. 뚜렷한 눈매, 긴 속눈썹, 그린 듯한 겉눈썹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눈빛과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감동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입술 위에 머물러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말을 흘려보냈다. 14살 소녀의 마음이 이처럼 맑고 풍부하고 열정적인 웅변의 샘을 담아둘 만큼 크고 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기념하고 싶은 그날 밤 헬렌의 대화에서 느낀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치 보통 사람들의 한평생을 극히 짧은 시간에 끝내려는 듯했다. 두 사람은 일찍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주 먼 옛 민족이나 그 시대에 관해 머나먼 나라에 관해서 이미 발견됐거나 아직 추측에 머물고 있는 자연의 신비한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 관한 이야기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 관해 이야기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들과 작가들 이름도 많이 알고 있었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템플 선생이 헬렌에게 아버지한테 배운 라틴어를 복습하는지 묻고는 책장에서 베르킬리우스의 책을 꺼내 한 페이지를 읽고 해석해 보라고 했을 때였다. 헬렌은 시키는 대로 읽어 나갔다. 그녀가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때마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더 커졌다. 그녀가 다 읽었을 무렵 취침 종이 울렸다. 시간을 꼭 지켜야 했던 템플 선생은 우리를 껴안고 말했다. 주여, 내 어린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템플 선생은 헬렌을 나보다 좀 더 오래 껴안았다. 선생은 헬렌을 품에서 떼어 놓는 것을 더 아쉬워했다. 선생은 헬렌이 문을 나설 때까지 계속 그녀를 응시했고 헬렌 때문에 슬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헬렌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았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스케처드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생은 서랍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헬렌 번스의 서랍을 열던 중이었다. 헬렌은 들어가자마자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선생은 마구 넣어둔 물건들 6개를 내일 헬렌의 어깨에 핀으로 꽂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물건을 아무렇게나 흩어놓았어. 저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헬렌이 낮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스케쳐드 선생은 마분지 조각에 큼직한 글자로 게으름뱅이라고 써서 헬렌의 넓고 부드러우며 이지적인 이마에 부적처럼 붙였다. 헬렌은 당연한 벌이라고 여기는 듯 원망하거나 화도 내지 않고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스케쳐드 선생이 나가자마자 나는 헬렌에게 달려가 부적을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헬렌이 느끼지 못하는 노여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데웠다. 뜨겁고 굵은 눈물이 내 뺨을 흘러내렸다. 체념한 헬렌의 슬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로이드 씨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분의 답장은 내 말을 확인해 주었다. 템플 선생은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제인 에어에 대한 비난이 사실인지 조사한 결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제인의 누명은 깨끗하게 벗은 것이라며 참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선생들도 내게 악수를 청하며 키스해 주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쁨의 탄성이 터졌다. 이처럼 나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도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서 내 갈 길을 헤쳐나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성공은 노력과 정비례했다. 타고난 기억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노력으로 좋아졌고 이해력 또한 향상되었다. 나는 몇 주일 후 상급반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2달이 채 안 되어 프랑스어와 그림을 배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에트로 동사 변화 2개를 배웠고 같은 날 처음으로 오두막집을 그렸다. 이 오두막집 한쪽 벽은 피사의 사탑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면 늘 하던 배고픔을 잊기 위해 따끈하게 구운 감자나 흰빵에 갓 짠 우유를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바르메시의 만찬처럼 상상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 대신 어둠 속에서 이상적인 그림들을 그리면서 즐겼다. 이 그림들은 모두 내가 그린 것이었다. 거침없이 붓을 휘둘러 집과 나무, 아름다운 바위와 배어, 네덜란드 풍경화가 알베르트 카이프풍의 솥대나 장미꽃 봉오리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 잘 익은 버찌를 쪼아대는 새, 파란 담쟁이 덩쿨에 튼 진주 같은 알이 담긴 굴뚝새 둥지 등을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또 나는 그날 피에로 선생이 보여준 프랑스 소설을 언제쯤이면 번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흡족한 답을 얻기도 전에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솔로몬이 제법 그럴싸한 말을 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5장 7절. 나는 로이드의 생활이 비록 궁핍하기는 했고 결코 호사스러운 게이츠 헤드의 생활과 바꾸고 싶지. 나는 로이드 생활이 비록 궁핍하기는 해도 결코 호사스러운 게이드 해치의 생활과 바꾸고 싶지 않았다. 끝.